어떻게 애를 시장에 버려요. 어머니.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이 꺾이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첫째 딸 은지가 겨우 5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이 넓은 시장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다. 나는 벌벌 떠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피곤하다는 듯 손을 털었다. 그 차가운 표정은 지금도 선명하다. 딸 하나 잃어버린 게 뭐 그리 난리야. 딸은 쓸모없다니까. 내가 하자가 있으니 애들도 죄다 딸이지. 라며 차갑게 말하던 그 목소리까지.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시어머니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나는 미친 듯이 시장을 뛰어다녔다. 과일 가게 뒤 생선 가게 옆 옷가게 사이. 은지의 이름을 부르며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다. 손에 든 장바구니는 진작에 내팽개쳐졌고 내 치마는 지늘게 더럽혀졌지만 상관없었다. 1시간이 넘게 찾아 헤맨 끝에 시장 끝 구석 쓰레기통 옆에서 은지를 발견했다. 아이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작은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를 꼭 껴안는 순간 내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손을 놓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일부러 아이의 손을 놓고 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딸년이라서 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시집갈 때까지 키워야 나중에 반찬값이라도 받는다는 그 끔찍한 말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가장 지켜줘야 할 사람이 남편이 나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결혼 전 남편은 다정했다. 데이트할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추운 날이면 자기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곤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던 그 말을 나는 정말로 믿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던 건 기억난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섭섭함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첫날 밤부터 아들을 낳으라는 말씀을 하시던 그 순간 남편은 웃으며 아들이든 딸이든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었던 내가 정말 바보였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었던 건 아들인지 여부였다. 아직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그녀는 빨리 알아보라며 아들이 아니면 지우라는 뜻을 내비쳤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는 어머니가 실제로 그러시진 않을 거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밝게 웃으며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기쁜 마음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날 밤 남편은 한숨만 쉬었다. 어머니가 실망하시겠다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은지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만 잠깐씩 들렀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안고 울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젖도 제대로 안 나오냐는, 애가 왜 이렇게 자주 우냐는, 딸년 키워봤자 나중에 남의 집 식모나 시킬 텐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냐는 말들이 매일 쏟아졌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아들이기를,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다.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박혔다. 남편은 이번엔 아이의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겠다던 그는 다음날 아침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민지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아예 산후조리원에 오지 않았을 뿐더러 집에 와서도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둘째도 딸이면 셋째는 낳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하지만 셋째가 또 생겼다. 이번에는. 정말 이번에는. 하지만 막내 지우도 딸이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진료실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지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딸을 낳아서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가 이 집에서 받을 대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지우를 낳고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아예 방문도 열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딸만 셋이나 낳았다고. 나는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된다는 걸 모르냐고 반박했지만 그는 결과가 이 모양이라며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냐고 따져 물었다. 당신이 아들만 하나 낳았으면 이런 말도 안 들었을 거라는 그 말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몰아붙였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하루는 전쟁이었다.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시 하라는 말을 들었다. 밥에 물기가 있다고,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고, 청소를 이따위로 하냐고. 내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져 피가 맺혔고 무릎은 청소하느라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어느 날 둘째 민지가 왜 우리 집만 청소하냐고 할머니 방은 할머니가 치우면 안 되냐고 물었다. 나는 조용히 하라고만 했다. 할머니는 엄마한테 막 큰 소리 치는데 왜 엄마는 조용히 하냐던 아이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아이가 옳았으니까. 남편은 그런 말을 듣고서도 나를 감싸기는커녕 한숨만 쉬었다. 내가 아들만 하나 낳았으면 이런 말도 안 들었을 거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가 막혔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내가 뭘 못했냐고 소리쳤지만 그는 어머니가 만족을 못하시면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잘하라고? 나는 지금 잠도 4시간밖에 못 잔다. 손은 이 꼴이고 무릎은 멍투성이다. 이것보다 더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게 우리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다.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고 나는 아이들 얼굴 보며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내가 버티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 집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는 내 마음과는 달리 상처는 내 몸과 마음을 갈라놓고 있었다.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으며 자랐다. 시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도 대놓고 말했다. 너희도 다 딸이냐고 엄마를 닮았다고. 은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는 숙제가 있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세 딸만 있었다. 할머니와 아빠는 그림밖에 작게 등을 돌린 채 그려져 있었다. 은지는 가족을 그리라고 했는데 할머니랑 아빠는 가족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둘째 민지가 초등학교 때 울면서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왜 우리를 싫어하냐고.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너무 소중해서 그렇다고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아이는 또 물었다. 왜 할머니는 맨날 엄마한테만 소리를 지르냐고,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엄마는 맨날 일만 하는데.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막내 지우였다. 지우는 5살 때 이미 할머니에게서 끔찍한 말을 들었다. 너도 하자 있는 애냐고. 왜 셋째까지 딸이냐고. 내 엄마가 원래 그렇다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막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더듬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다. 아이가 요즘 말을 잘 못하고 자꾸 더듬는다고. 전화를 끊고 지우를 안았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하자 있는 애냐고.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지우는 엄마의 보물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또 물었다. 그럼 왜 할머니가 그러냐고. 나는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죄책감으로 숨이 막혔다. 왜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을까? 왜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남겼을까?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다. 친정은 어려웠고 나 혼자 아이 셋을 키울 능력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세월은 흘러 은지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의 명문대였다. 아이는 집에 와서 합격증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딸년이 무슨 대학을 가느냐고, 그 돈이면 나중에 시집갈 때 미천이나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 돈으로 대학 보내는 건 없다고, 딸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하다고 하셨다. 그날 밤 남편과 또 싸웠다. 은지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의 물음에 나는 일을 더해서라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무슨 돈을 버느냐며 은지더러 포기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안 된다고 소리쳤다. 이건 아이 인생이라고. 결국 나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식당일. 하루 3시간 자는 게 전부였다. 은지가 알고는 울면서 대학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말했다. 넌 꼭 가야 한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그렇게 은지는 대학에 갔다. 그리고 아이는 대학에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자립하기 시작했다. 세 딸은 이제 모두 20대가 되었다. 은지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민지는 공무원이 되었으며 지우는 대학교 4학년이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더는 조용히 참아주지 않았다. 어느 명절날이었다. 시어머니가 또 입을 열었다. 딸만 셋이라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 은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 말씀 이제 그만하시라고, 자기가 감히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고, 엄마가 평생 할머니한테 무슨 대우 받았는지 다 안다고 은지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버릇없다고 소리쳤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버릇없는 건 할머니라고, 손녀를 시장에 버리고 며느리를 학대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민지도 가세했다. 이제 다 컸으니 할머니나 아빠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엄마랑 나가서 살자고 말했다. 남편이 황급히 말렸지만 민지는 아빠도 똑같다고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왜 한 번도 편을 안 들어줬냐고. 막내 지우는 자기들이 할머니한테 들은 말을 폭로했다. 너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 난 혼자가 아니었지. 내 딸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딸들은 더 자주 집에 왔다. 그리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돈을 모았으니 같이 살 수 있다고, 엄마 혼자가 아니라고, 평생 참고 산 엄마가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셋은 나를 식탁에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라고. 이제 진짜 벗어나라고. 자기들이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그 말들이 내 가슴을 후벼 파면서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남편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서야 허둥지둥 내게 매달렸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너무 못했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가장 아플 때 단 한 번도 내 편에 선 적 없어. 그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잘하겠다고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한테 뭘 해줬는지.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상처받을 때 뭘 했는지. 남편은 자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답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고. 아니, 나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나를 위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눈물을 지금 흘려봤자 소용없다고, 진작에 그렇게 할 걸 그랬어야지. 그 한 문장으로 우리의 결혼은 끝났다. 이혼 후 나는 딸들과 함께 살았다. 세 사람 모두 나를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애썼다. 가끔은 집에 웃음소리가 넘쳤다. 내가 평생 듣지 못했던 따뜻하고 편안한 소리.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라고 잠시 내 자신을 탓해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멈췄다.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에 행복해하고 있으니. 반면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아이들도 나도 아무도 찾지 않았다. 물론 요양원에 맡겼다던 남편도 어머니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후회하고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씩씩거리며 나를 욕하고 있을지는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단순히 평생을 담아온 미움 때문이 아니다. 그저 그들에게서 벗어나 나는 이제는 행복한 내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혼 후 그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맡기고 나서 다니던 직장 문제까지 겹쳐 결국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도 나는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다.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조금은 안타까우려나 했으나 그건 아주 가벼운 마음일 뿐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에게 내가 한 복수는 없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복수도 없이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뭐가 좋냐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대로 타인에게 준 상처를 고스란히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외로움으로 또는 쓸쓸함으로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지금 나는 세 딸과 함께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하고 따뜻한 집이 나를 반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 저녁이 되면 딸들이 장난스럽게 말한다. 오늘은 자기가 요리할 거라고 이제 진짜 편하게 살라고 엄마 웃는 얼굴 자주 보고 싶다고. 나는 그 말들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평온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너무나 편안하고 가볍고 따뜻하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내일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라이프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